오늘 이것도 가져왔어요. 나의 기차는 어디로 갔을까? 문학동네에서 나온 어른을 위한 통화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요.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저한텐 이 책밖에 없네요. 이동순 글, 정병리의 그림이라네요. 여기 그림도 있어요. 여기 맨 앞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거야. 사랑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만 지닐 수 있는 보물이란다. 보물이래요. 기차요. 달밤이었다. 싸늘한 달빛을 흠뻑 빨아들여서 철길은 더욱 차갑게 보였다. 두 줄기 궤도는 그 달빛을 이마에 얹고 남북으로 나란히 뻗어서 슬프고 아득한 추억과 연민의 세계로 한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밤바다의 중심과도 같은 저 아득한 어둠을 향해 기적을 울렸다. 내 심장에는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석탄이 한가득 채워져 있다. 나가 기차인가 봐요. 어둠 속에서 빨갛고 예쁜 빛깔을 한껏 뽐내는 석탄은 흘러간 시간이 거침없이 뿜어대는 고요와 근심에 고즈넉이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나는 이 밤도 소리치며 달려간다. 나는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멋진 표현이네요. 시간이란 녀석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끝없이 달아나기만 한다. 어차피 내 운명은 늘 저만치 앞서가는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 허겁지겁 질주하는 삶으로 빚어진 것이다. 나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 등 뒤에 짐을 잔뜩 실은 달구지를 매달고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며 허연 입김을 씩씩 내뿜는 한 마리의 나귀처럼 달리는 나를 향해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저 기차란 녀석은 시간을 마치 신앙처럼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 왜 이렇게 철학적이죠? 기차가 철도 위를 달리고부터 왜 이렇게도 시간은 그전보다 더욱 빨리 지나가는지. 이후로 나는 새로운 세기의 속도와 그 상징처럼 되어버렸다. 삶의 맥박이 엄청나게 다급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늘 서두르며 달아나는 시간을 사람들은 왜 반드시 뒤쫓아 잡아야만 하는 것일까? 항상 앞서 달리며 사람들을 조롱하는 저 장난꾸러기 녀석들을 인간은 과연 따라잡을 수 있기나 한 것인가? 시간의 속도는 왜 기차의 속도를 항상 앞지르고 있는 걸까? 기차와 시간은 무엇 때문에 저토록 팽팽한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나는 나의 타고난 운명과 그 고단함에 탄식하며 심한 불만도 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세월의 변하는 속도는 빠르고 무섭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앞만 보며 묵묵히 나의 길을 달려간다. 항상 바쁜 일정에 쫓기던 내 발걸음은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달리는 수준이었다. 집이라고 따로 정해진 곳이 없었고 어디나 가서 쉬는 곳이 내 거처였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부선을 달려서 부산에 도착하면 부산역이 내 집이었다. 또한 서울에서 출발하여 호남선을 달려서 목포에 도착하면 목포역이 내 집이었다. 나는 삼천리 방방곡곡 철도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달려갔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이 나의 운명이자 생활이었다. 잠깐 머리 좀 묶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묶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안 된다고 해도 묶을 거. 이거 근데 무려 9월에 파마한 거예요. 엄청 오래가죠, 파마. 근데 이제 파마기 질려갖고 다시 풀르고 싶었는데 엄마가 풀르지 말라네요. 지금 딱 괜찮다고 풀르지 말래요. 지금 괜찮아요?
워낙 느리다고 해서 이름이 완행열차였지만 완행열차래요. 빠르다고 그렇게 아까 강조했으면서. 목적지에 빨리 데려다 주기를 바라는 나그네들은 내 발걸음이 아무리 분주해도 언제나 시계를 들여다보며 불만스러워했다. 그때 나는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려면 꼬박 하루가 걸렸다. 새벽에 떠나면 자정이 가까운 무렵에야 지친 몸으로 도착하곤 했다. 역이란 역마다 모조리 들러서 여객과 화물을 실어날라야 했으니 온종일 걸리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아, 여객과 화물을 같이? 급행열차는 더욱 빠르고 분주한 신세였다. 자신을 돌볼 틈 없이 초조한 다른박질로 눈을 감고 소리치며 달려갔다. 느긋하게 신세 타령이라도 해볼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증기기관차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내 몸은 무겁고 육중하다. 먼 길을 달려가야 하므로 먼저 석탄으로 조반을 배불리 먹어둔다. 석탄을 먹는 내 모습은 어둑어둑한 마구간에서 혼자 여물을 먹는 나귀처럼 쓸쓸하다. 그러고 나면 곧 출발하여 해 뜨기 전에 벌판을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달려간다. 한참 달리다 보면 들판의 저 끝에서 아침 해가 둥실 떠오른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서 온통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찬란한 금빛이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해가 뜨기 직전 동력 하늘이 붉으레 물들어올 때의 그 신령스런 빛깔이다. 이 빛깔은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하늘 전체를 황홀한 분위기로 가득 채운다. 대지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고동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오글거려. 나는 대지의 숨소리를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면서 달렸다. 이것은 오직 새벽을 달리는 기차만이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격이었다. 이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내 앞에 마련된 길은 오직 나의 길이었다. 이 길은 나에게 운명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인가? 굉장히 생각이 많은 기차죠? 나는 내 앞에 놓인 궤도란 길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래. 생각을 안 해도 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도 어리석을 것 같았다. 궤도라는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달려가느냐가 훨씬 중요했다. 나는 다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히 달리기만 하면 되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싱그러운 대자연과 도란도란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그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는다. 유채꽃이 노랗게 만발한 봄날 아침의 들판을 거침없이 달려갈 때에는 세상에서 오직 나 혼자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한들 멀리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 꼭 땅바닥을 꼬물락거리며 기어가는 실지렁이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도 처지가 같은 기차들끼리 만날 때면 달이 뜨고 사방이 조용한 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과 그 운명에 대해 한 번씩 푸념을 나눌 때가 있었다. 우리의 이름은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따위로 시시각각 바뀌어져 왔지만 치장만 조금 달라졌을 뿐 우리가 달리는 궤도는 항상 같은 철도였다. 녹음 안 했어요. 녹음을 안 했어요. 아, 다시 보기로 편집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우리의 이름부터 다시 할게요. 근데 얘네들 막 동료들끼리 얘기도 한대요. 기차끼리. 우리의 이름은 비둘기호, 무궁화호, 통일호, 새마을호 따위로 각각 바뀌어져 왔지만 치장만 조금 달라졌을 뿐 우리가 달리는 궤도는 항상 같은 철도였다.
비둘기호. 한때 나는 이런 이름으로 전국의 철도를 누비었다. 하지만 세월의 뒷전으로 밀려나 낡은 역사 뒤에 비를 맞고 서 있게 되었다. 아, 얘는 옛날 기차구나, 주인공은. 내리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의 객실 속으로 들어와 본 적이 있는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랜 세월의 때가 묻어서 지저분한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저분하기까지? 내가 승객들과 더불어 같이 지내던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객실 속에 그대로 묻어났다. 요즘 다니는 고속철은 사람과 더불어 지내기보다는 이윤이라는 효율성과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나, 비둘기호는 산과 강과 마을의 그림자들과 그 언저리의 윤곽을 고스란히 스쳐가면서 겸허하게 철길을 달렸다. 약간 그건데요? 그거 아세요? 나 빼샹? 나 빼고 다 샹놈? 오로지 사람들 가까이에서 매우 천천히 달렸기 때문에 나는 이름 없는 사람들, 가슴에 슬픔 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품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까닭인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는 사람들처럼 피도 흘리고 또 이따금 슬플 때면 눈물도 흘릴 것처럼 여겨졌다. 저 고속철은 어떤가? 영리하고 유능하다. 그리고 젊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들은 피도 눈물도 흘리지 않을 것 같은 비정한 얼굴이다. 왜 그렇게도 그들의 얼굴에서 정감이 사라져버렸는가? 바야흐로 20세기의 막이 오르기 직전 어느 가을이었다. 서울 노량진에서 인천 제물포 간에 놓였던 경인선 33.2km를 시발로 100년 동안 기적소리 요란히 울리며 달려온 기차. 당시 경인선을 달렸던 내 할아버지 증기기관차의 이름은 모갈 1호였다. 벌써 아득한 옛날 일이다. 맨 처음 철도와 기차는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우뚝 서서 어깨 위에 금빛 견장을 단 장군처럼 군림하였다. 1899년 가을, 독립신문의 기사로 다루어진 내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렇다. 화륜거의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라. 차창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르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새보다 빨랐다네요. 그런데 이러한 호령과 굴림이 세월에 흘러가면서 점차 위압적이고 무서운 제국주의 특유의 표정으로 바뀌어갔다. 철마, 쇠를 녹여서 주물로 만든 말이란 이름의 느낌에서 특히 그런 선입견을 갖게 했다. 이 무수한 철마 중에 하나였던 나 비둘기호는 그 막다른 벼랑의 언저리에서 이제 고단한 삶을 정리하였다. 아,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나 봐요. 주인공 비둘기호는. 나는 이 땅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싣고 달렸다. 다를 대로 달아서 낡고 때묻고 해진 시트, 거의 직각으로 고정된 불편하던 좌석.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도 어릴 적 외할머니 품속같이 마냥 포근하게 느껴지던 3등실 객차. 살아가기가 몹시 고단하고 힘겹던 시절, 3등실 객차의 유리창은 지친 내 마음을 쓰다듬고 위로해주던 훌륭한 도구였다. 3등실 객차의 유리창에 입김을 불어서 고향 이름을 적던 이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나 비둘기호는 이제 추억 너머로 아득히 사라져버렸다. 아직도 나를 살뜰히 기억해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역마다 우리의 이름들은 또 얼마나 많고 각양각색이었던가. 통일호, 풍년호, 증산호, 협동호, 부흥호, 약진호 등등. 삶에 시달리고 늘 가난했던 백성들의 갈망이 그대로 담긴 우리의 이런 이름을
노인들은 아직도 떠올리고 있다. 나는 아침마다 자주 마주치던 시골 안악들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린다. 그들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저녁, 각자가 장을 봐온 것들을 서로 꺼내어 비교해보던 모습도 기억한다. 그때 안악네들의 짐꾸러미는 어찌 그리도 크고 많던 것인지. 하지만 나, 비둘기호는 찡그리지 않고 모두 받아주었다. 어디 가서. 나이 70도 훨씬 넘긴 할머니. 장보기도 힘에 겨웠던가 붐비는 열차 맨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쉬었다. 큰 도시를 지날 때는 그렇게도 왁자지껄 하더니만 도시를 빠져나가 들판에 달릴 때쯤엔 모두들 서로 어깨를 기대고 쿨쿨 잠이 들었었지. 때로는 승객이 너무 적어서 한 칸에 손님이 단 한 사람뿐일 때도 있었다. 작은 간이역에 서서 나보다 더욱 빨리 달리는 열차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얼마나 기다렸을까. 시골 간이역에서의 짧은 휴식은 달콤하다. 누구나 기나긴 여정 속에서 고단한 몸과 마음을 쉬고 싶을 때가 있다. 길가의 나무 그늘을 벗삼아 쉬면서 나는 지금까지 달려온 내 삶의 길과 앞으로 달려갈 길을 곰곰이 짚어본다. 드디어 무궁화호는 질풍처럼 간이역을 앞질러 갔다. 지금 이 주인공 차는 비둘기호인데요. 무궁화호가 자기보다 훨씬 빠르다네요. 그것을 확인한 다음 나는 열차의 연결 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어 보며 천천히 떠날 채비를 한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더해가고 차츰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기차 지붕에 쌓였던 눈이 흩날리기 시작한다. 날리는 눈발은 차창 밖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차창 안쪽에는 서서히 김이 서리면서 바깥 풍경이 흐려진다. 제대로 닫히지 않는 벌어진 문틈으로 눈발이 비집고 들어왔다. 나의 뒤쪽으로는 떠나는 비둘기호를 향해 손에 든 초록빛 랜턴을 흔들며 점차 시야에서 멀어지는 영무원들의 모습이 아련히 보였다. 영무원들이 옛날에는 이랬나봐요. 랜턴을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그리고 시골 간이역의 불빛은 희뿌옇게 멀어져 갔다. 비둘기호가 떠나간 자리에 이제는 산과 강, 마을 주변을 일직선으로 뚫고 고속철이 질풍처럼 달려간다. 얘는 지금 고속철이 자기처럼 따스하지 않고 막 그렇게 빠르기만 하고 효율성만 중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코레일에 비치해둘 만한 책이다. 저 녀석들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확장할수록 사람들은 과거에 없던 신속함과 편리성을 새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긴 세월 동안 함께 인정을 나눠왔던 철도 위에 살뜰하고도 오랜 친구들을 하나둘 잃어가게 될 것이다. 고속철 옆에서 낡은 비둘기호의 모습은 고색 창연한 박물관 마당의 유물처럼 한층 후줄근해졌다. 흘러간 옛 추억에 젖어서 이따금 세월의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나, 비둘기호를 기억하고 일부러 타보려는 승객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얘 성격 웃긴 것 같아.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겪은 변화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바뀌어 가는데 비둘기호라고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변화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그 변화의 너무 빠른 속도와 또 파괴와 소멸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도 많다. 좋아요? 그러나 이런 나의 불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 다만 흘러간 세월 속에서 낡은 생활용품이나 물건들을 수집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의 이런 불만을 이따금 귀 기울여 들어주곤 한다. 내 탄식을 들어주는 그들이 나는 참 고맙다.
해방 전 나는 증기기관차의 모습으로 두만강을 넘어 중국 벌판을 달려본 적이 있다. 그때 내 이름은 빛이란 뜻의 히카리호. 부산에서 출발하여 만주 봉천까지 달렸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에는 새벽이란 뜻의 아카스키호로 이름이 바뀌었다. 외정 말기의 창씨 계명은 철도 위를 달리는 나에게도 들씌워졌다. 부들부들. 해방되던 이듬해에 비로소 일본 이름을 버리고 조선 해방자호가 되었고, 통일호란 이름은 6.25가 일어난 지 5해가 지나서 붙여졌다. 히카리란 이름으로 만주벌판을 달릴 때 끝없이 이어지는 고량 수풀을 보았다. 몇 날 며칠을 달려도 눈에 보이는 건 오로지 수수밭 뿐이었다. 광막한 중국의 들판에는 이렇게 하염없이 달리기만 하는 기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거기 비하면 비좁은 국토에서 내가 겪은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혹은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신의주로, 서울에서 목포로, 다시 목포에서 서울을 거쳐 원산과 함흥까지 방울 소리를 울리며 달리는 조랑말처럼 그저 하염없이 달리고 또 달리던 시절이었다. 이게 챕터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좀 골라서 할게요. 여기 소제목은 생각에 잠기는 기차예요. 과연 이 그림이 무슨 뜻일지. 날이면 날마다 철뚝길만 넘어다니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다. 내가 철뚝가에서 알게 된 아이 중에 인출이란 이름의 소년이 있다. 마치 돈을 뽑아줘야 될 것 같은 이름의 친구네요. 철도 위에 커다란 돌을 여러 개 올려놓고 달아나다가 잡혀서 영무원에게 치도곤을 당할 뻔했을 때 내가 녀석을 너그럽게 용서해준 뒤로 우리는 마치 의형제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대체 기차가 어떻게 용서를 해줬다는 거죠? 인출이네 집 부근으로 다가가며 기적을 높이 울리면 인출이는 어느 틈에 다람쥐처럼 쪼르르 달려나와 나에게 손을 흔들어준다. 이런 인출이를 만나는 시간이 나는 너무도 즐겁고 항상 마음속으로 기다려진다. 그들 가족이 겪었던 비극도 철도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 이제 인출이네 가족의 비극이 나와요. 내가 언제나 다니던 길이자 일터이기도 한 경부선은 인출이네 가족들을 가두고 있는 불편한 울감이었다. 철도는 인출이네 가정을 칭칭 묶어두고 있는 질긴 동아줄이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철도 주변을 결코 떠나지 못하는 그들 가족에게 있어서 경부선 철도는 완전히 유폐된 귀양살이의 공간이었다. 왜일까요? 경부선은 그들 가족에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철저히 차단해온 우울한 빛깔의 그물이었다. 무슨 일이지? 인출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그 순간부터, 아니, 독립운동가였던 인출이 조부님이 형무소에서 외놈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시던 시절부터 이미 음습하고 칙칙한 빛깔의 그물은 덮씌워졌을 것이다. 혹은 그보다 훨씬 전 경부선이 일본인에 의해 강제 부설되던 그때부터 한국인 모두는 어떤 불길하고 흉물스러운 동아줄에 의해 전신을 구속당해 왔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잘 알고 있다. 철도란 것이 맨 처음에는 오로지 일본인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부설되었던 것이 아닌가. 나이 20이 넘도록 이 불편한 밧줄은 내 전신을 뱀처럼 칭칭 휘감아왔다. 나는 그 촘촘한 그물 밖으로 단 한 번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 칙칙한 커튼의 바깥 세계로 과감하게 달려나가길 주저했다. 나는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집,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럽게만 느껴졌다.
해방 이후로 그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는 없었다. 나는 늘 남 앞에서 위축되었고 모든 일에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렸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누가 내 이름만 갑자기 불러도 움찔 놀라고 두려워했다. 대체 누가 비둘기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직 볼품없이 쪼그라드는 자신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물 밖의 밝고 당당한 외부 세계는 내가 그물자락을 조심스럽게 들치고 바깥으로 나오려는 걸 언제나 단호하게 거부했다. 내가 높이 울리는 기적 소리는 사실상 내 가슴 속의 슬픔을 토해내는 피울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눈치채는 사람들을 그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다. 누가 기차의 기분을 이해해주죠.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삼각형 비닐 속에 들어있는 주황색 단물이 학교 앞 문방구 앞에 나올 때쯤이면 대개 봄이 무르익었다. 아이들은 삼각형 오렌지 주스를 사서 작은 바늘구멍을 내고는 물총 싸움을 하듯 서로의 얼굴에 뿌려댔다. 재밌겠는데요? 바늘구멍을 내서 뿌린대. 문방구 앞은 국자에 담은 설탕을 연탄불에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든 뽑기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도 많았다. 철사를 구부려 만든 그 틀은 닭의 모양도 있었고 물고기 모양도 있었다. 바늘을 들고 조심조심 숨을 죽이며 설탕 과자의 귀퉁이를 조금씩 떼어내어 닭과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가는 시간은 즐거웠다. 하지만 닭의 목이나 물고기의 꼬리처럼 가느다란 부분에서 대게 부러져 실패로 끝이 났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나른한 얼굴을 하고 전매료의 지붕들도 따가운 봄볕에 달아올라 아른아른한 아지랑이를 피워올렸다. 전매료란 담배 만드는 전매청의 직원 가족들이 들어 사는 집이다. 일본 사람들이 지은 2층 집인데 몹시 낡아서 난민들의 합숙소 같았다. 성급한 사람들은 벌써 진달래 가지를 꺾어들고 뽐을 내며 다녔다. 진달래를 하나를 꺾어들고 완행열차에 오르는 처녀들은 꽃더미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꺾은겨. 어떤 아이들은 진달래 꽃잎을 우적우적 씹어대며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다. 이처럼 흘러간 추억 속에서 진달래는 얼마나 눈물겨운 꽃이었던가. 진달래를 사람들은 보통 참꽃이라 불렀다.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진달래가 만발해서 산이 온통 붉으레하다. 이럴 때는 사람들의 마음도 달아오른다. 특히 처녀들의 얼굴은? 왜 특히죠? 특히 처녀들의 얼굴은 더욱 진달래빛으로 홍조가 만발해서 발그레한 모습이 더욱 어여뻐진다. 볼터치 좀 빡시게 했나봐요. 옛적부터 시골에서는 처녀들의 이런 얼굴을 가리켜 전년 진달래 꽃잎에 귀때기 된 년 이라는 말로 놀려댔다. 그런데 이런 놀림은 참 아름다운 내력을 갖고 있다. 떠돌이 총각이 장가도 못 가고 죽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동네 주변 언덕에 허술한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지내주었다. 마을 처녀들은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진달래꽃을 한 무더기씩 꺾어다 쓸쓸하게 죽은 총각 귀신에게 남몰래 바쳤다. 그래야만 총각 귀신이 처녀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시집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 만약 꽃을 바치지 않으면 총각 귀신의 해코지를 반드시 바꿔야 만다는 전설이 있어서 평소 찾는 이 없이 버려진 총각 무덤 앞은 해마다 봄한철 마을 처녀들이 갖다 바친 진달래꽃으로 장식되었다. 이런 풍습은 참 아름답지 않은가? 왜 죽어서까지 해를 끼치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산에 나무하러 간 떡거머리 총각이 진달래꽃을 하나를 꺾어서 지게의 나무찜 사이에 꽂고 마을로 설렁설렁 내려온다. 마을 입구의 우물터 옆을 지날 때 짓궂은 마을 아낙네 하나가 총각 뒤를 살금살금 깨금 발로 다가가 총각의 바지춤을 아래로 확 내려버린다. 갑자기 봉변을 당한 총각은 바지를 끌어올리려고 기어이 나무찜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총각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마을 처녀들은 모두들 어머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난다. 이것은 총각이 장가들기에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을 주민 모두에게 알리는 하나의 통과 절차였다. 나무꾼 총각이 지게 위에 진달래를 꺾어서 꽂을 때엔 이런 일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서글픈 것은 아무리 진달래꽃을 지게 위에 꽂아와도 어느 아낙네 하나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다. 이미 마을 주민들의 평판에서 그 총각은 따돌림 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진달래꽃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면 전매료의 아이들도 몸과 마음이 한껏 달아올렸다. 입구컷. 진달래를 꺾으러 먼 산으로 출동하고 싶은 생각에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때 자석식 라디오에서는 진달래 시첩이란 노래가 들려오곤 했다. 이난영이라는 여자 가수가 부르는 애교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귀여운 노래였다.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몰라서. 진달래 바람에 봄치마 휘날리더라. 저 고개 넘어간 파랑마차. 소식을 싣고서 언제 오나. 그날이 그리워 오늘도 길을 걸어 노래를 부르나니. 노래를 불러 앉아도 새가 울고 서도 새 울어. 맹세를 두고 간 봄날의 길은 멀다. 라는 가사예요. 이런 노래가 들려오는 오후는 항상 나른해지면서 허기가 몰려왔다. 기어이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서너 명의 아이들만 모이면 곧 결행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침내 아이들은 눈짓으로 모여서 가족들에게 전혀 행방을 알리지 않고 몰래 전매료를 빠져나와 북쪽으로 떠나갔다. 길고 꼬불꼬불한 골목은 어찌 그리도 많던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아는 진달래 노래는 강렬한 건데. 기온이 차츰 올라가니 골목의 대문 입구 곁으로 나있던 화장실의 인분수거 구멍에서 풍겨나는 퀴퀴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봄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질금질금 자주 내려서 골목들마다 진창이 많았다. 태평로에서 달성동을 거쳐 원대동으로 이어지는 그 미로처럼 길고 지루한 골목을 모두 빠져나가면 도도히 흐르는 금호강이 나타났다.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노곡동과 조야동 마을이 보였다. 금호강 뚝에는 군데군데 떡버들 우거진 숲이 보였고 그 오른편으로는 무태 쪽 벌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무태란 곳은 널따란 모래밭이다. 금호강이 오랜 세월 동안 흘러온 과정에서 물길이 휘어도는 곳에 저절로 휩쓸려온 모래들이 쌓이고 쌓여 생겨난 광대한 모래사장이다. 대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곳으로 소풍을 많이 왔다. 고운 모래밭에서 씨름과 곰배파리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면서 하루를 신나게 뛰놀다 가곤 했다. 약간 윗세대 애들이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죠? 조금? 1950년대 소풍날은 한바탕 집안 잔칫날과도 같다. 가족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잔돈을 거두기 위해 등에 무거운 요지경을 들고 따라가는 장사치들도 있었다. 그들이 직접 제작한 요지경은 나무 상자를 쌀 뒤주만큼 커다랗게 짜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깡통으로 끼워 넣은 것이다. 통 속에는 옛날 이야기나 동화 줄거리를 내용으로 하는 그림이 종이에 길게 그려져 있었다. 요지경 주인의 손잡이를 빙빙 돌리며 변사처럼 구성지게 이야기를 해설하면 아이들은 요지경 속의 또 다른 세계를 구경하느라 넋이 나갔다. 소풍날 아침에 부모님께 받아온 용돈은 고스란히 요지경 주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펴놓고 먹노라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기 여분 아낙네와 입성이 남루한 할머니들이 나타나서 김밥을 좀 달라며 구걸하고 나섰다. 그들은 지금 모두들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집집마다 방앗간에서 떡가래를 뽑느라 몹시 분주했던 설 대목이었다. 한 거지아이가 길바닥 얼음판 위에 쓰러져 줄곧 무엇인가를 토하고 있었다. 음식탈이 단단히 난 게 분명했다. 총총히 오고 가는 행인들은 모두들 거지를 외면하고 지나갔다. 방앗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추리는 길 위에서 거적댕이 한 장만 달랑 덮은 작은 시체 하나를 보았다. 모두들 잔뜩 눈살을 찌푸리며 침을 뱉고 지나갔다. 아무튼 진달래를 꺾으러 간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긴장감을 억누르지 못했다. 아까 아이들이 무슨 결행한다는 게 그거였어요? 진달래 꺾으러 간다는 거였어요? 모두들 다소 겁을 먹은 표정으로 말을 잃었다. 조용조용하게 노곡동 마을 옆을 휘돌아서 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지난해에도 와본 기억이 있는 창범이가 앞장서서 길잡이를 했다. 창범이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언덕길을 올라갔다. 얼마나 갔을까? 산길은 점점 오솔길로 바뀌고 나무숲도 빽빽이 우거져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솔가비가 떨어져 쌓인 산길은 담요를 깔아놓은 듯 폭신폭신하였다. 뒤에 재밌는 거 나와요. 그 골짜기의 끝에 다다르니 한 낡은 건물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 귀퉁이는 떨어지고 대청마루는 천장에서 석가래 틈에서 떨어져 내린 흙더미로 덮여 있었다. 약간 무서운 건물이 나타났죠?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벽에는 붉은 옷을 입은 노인 그림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호랑이 등에 타고 앉은 산신령이었다. 원래 무당의 집이었던 이 건물이 오래도록 돌보는 이 없는 빈집인 채로 버려져 있다가 비바람에 무너져가는 중이었던 것이다. 금방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무서움에 머리끝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다. 그 으스스한 집의 마당 뒤쪽 모퉁이를 돌 때였다. 무엇인가 발끝에 툭 하고 걸려서 인추리는 쓰러질 뻔했다. 한순간 머리가 쭈뼛해지면서 흘낏 발 앞에 물체를 보았는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산짐승의 시체였다. 벌써 몸뚱이의 절반은 썩어서 하얀 늑골이 드러나 있고 아직 부패가 진행되는 곳에는 하얀 구더기가 바글거리고 있었다. 인추리는 너무도 무서운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스라쳐 고함을 질렀다. 우와, 이게 뭐야? 폐가 안에서 잔뜩 움츠려 있던 아이들은 일제히 소리쳤다. 귀신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올라온 길을 후다닥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엄청난 속도였다. 귓전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쌩쌩 들렸지만 금방이라도 폐가 속의 귀신이 뒤따라와 목덜미를 잡아챌 것 같았다.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여러 장르가 들어있네요. 아니, 저는 아까 여기 귀신이다 이거 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아니었군요. 금호강 뚝까지 달려와서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모두들 풀밭에 주저앉았다. 뒤처진 녀석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왠지 말이 없었다. 얼굴은 온통 땀과 먼지투성이었다. 일행 중에 대장격인 창범이가 먼저 강가 자갈밭에 옷을 벗어놓고 금호강으로 뛰어들었다.
아이들도 곧 창범이 옷 옆에 자기 옷을 벗어놓고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살은 바깥에서 바라볼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흘러갔다. 그러게 한 사람쯤 사라질 줄 알았는데. 폐가에서 잔뜩 놀라 달아오른 작은 가슴들이 차고 서늘한 물속에서 차츰 식혀졌다. 언제 놀라움을 겪었던가 하는 표정으로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제잘거리며 물놀이에 정신이 팔렸다. 이렇게 다같이 심장마비로 가버리는 건 아니겠죠? 대체 얼마나 놀았을까? 인추리는 물속에 자맥질도 하고 조금 깊은 곳으로 헤엄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면서 혼자 물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한참을 놀고 있는데 문득 주변이 너무도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둥탁! 흐르는 물소리만 크게 들렸다. 사방을 둘러보니 함께 놀던 아이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일이 나타났죠. 모두들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름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다. 강가에 나와서 확인해보니 아이들이 옷을 벗어놓았던 자리에 옷이 없다. 인쭈리 옷도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 더럭 걱정부터 앞섰다. 녀석들이 틀림없이 나를 따돌리고 먼저 달아난 것이야. 내 옷까지 몰래 훔쳐서. 나무꾼이에요? 너무 야속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알몸을 가릴 옷도 하나 없이 어떻게 집까지 갈 수 있단 말인가? 인추리는 물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혹시라도 몸을 가릴 만한 것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녔다. 그런데 풀숲 사이에서 낯익은 것이 눈에 띄었다. 자신의 옷이었다. 반가움에 달려가 보니 난닝구였다. 인추리가 너무도 물놀이에 열중하자 함께 놀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몰래 수근수근 하다가 인추리 옷을 훔쳐 먼저 달아난 것이었다. 그중 한 녀석이 윗옷 하나라도 입을 수 있도록 사정을 봐주자고 제의하는 바람에 난닝구를 풀숲에 슬쩍 떨어뜨리고 간 것이 그나마 큰 다행이었다. 옷을 훔치고 보니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군요. 혹시 배 꼬르륵 하는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그것마저 없었다면 인추리는 과연 어떻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인가? 인추리는 난닝구 자락을 한껏 아래로 당겨내려서 아랫도리를 가려보았다. 다소 길이가 짧았지만 그런대로 부끄러운 곳은 대충 가릴 수 있었다. 안 들렸어요? 다행이군요. 앞으로 배에서 소리가 나도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참으로 이상한 차림을 한 인추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원대동과 달성동을 거쳐 태평로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제법 커다란 인추리가 난닝구만 입고 어디를 저리도 바쁘게 가는 것일까. 행인들은 잔뜩 웃음을 머금고 그 행색을 바라보았다. 네, 밥 먹을게요. 다 읽어가요. 인추리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호된 매를 맞았다. 종이우산에 대나무 손잡이로 매를 만들어 놓고 단단히 벼르던 인추리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회초리로 등줄기를 후려쳤다. 이놈의 대관절 무엇이 되려고? 앞으로도 어디 실컷 네 멋대로 놀아보아라. 이 양아치 건달에 거지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게지. 인추리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난닝구 위에 뚝뚝 떨어졌다. 매맞은 자리는 등에 붉은 대나무 자국을 남겼다. 아버지는 아들을 때린 회초리를 두 동강으로 툭 부러뜨리곤 꽃밭 봉숭아 옆으로 획 집어던졌다. 그 서슬에 어린 봉숭아 한 포기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몸을 툭툭 털고 일어났다. 자, 이쪽 챕터는 여기까지였어요. 다음 챕터에도 재밌는 거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도록 합시다.